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최경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여름시장 빅4가 이제 2편이 개봉했고 2편은 시사회를 마쳐서 사실상 공개됐습니다. 시장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계인 일부는 이미 시장의 평가가 아쉽지만 끝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한사는 초반 기세를 오늘 100만 넘었더라고요. 4일 만에 100만인데 초반 기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좀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 개봉한 문화의 날 치고는 스코어가 그리 높지 않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명량에 비해서도 명량이 개봉 3일차에 이미 200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블 스코어로 작은 거죠. 뭐 그렇긴 해도 관객 수가 외계인의 6배가 되긴 하더라고요. 자, 이제 남은 2편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개봉할 비상선언하고 헌트인데요. 비상선언은 한국 영화 사상 첫 본격 항공 재난 영화죠. 제작에 이제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영화적으로 드러나긴 하는데, 잘 비행하던 영화가 종반에 이렇게 다소 불시착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약간 들고요. 헌트는 이정재 감독 데뷔작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완성도 있는 장르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흥행만 놓고 보자면 2강 2약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산하고 헌트, 이 두 글자 영화들이 흥행을 이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보면서 길었습니다. 최경사 163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해서 다시 돌아온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진짜. 지금 얼마 만에 녹음? 그럼 거의 4주 만에 녹음하는 4주죠, 거죠? 거의. 네. 한 달 다 됐네. 근데도 아직 증상이 남아있고 저희 애기도 콧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증상이 처음에 애기는 약하지 않았나요? 애기는 거의 없었는데 한 2, 3일 있다가 열이 많이 한번 났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콧물 증상은 좀 계속 나타나네요. 그래서 애기도 콧물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 자가키트? 그 양성 나오고 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정말 안 걸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안 걸리는 게 좋다고. 근데 저도 정말 3월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네. 그리고 다 코니모지님 잘못이죠, 뭐. 저도 아내 탓을 엄청 했었습니다.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말이야 걸려와가지고 어디서. 네, 노시스. 안녕하세요. 네. 유일한 생존자, 네, 지정 맞습니다. 생존자입니다. 제가 바로 슈퍼왕제 보유자였던 것으로 진짜 살려야 됩니다, 노시스님. 마지막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또 네. 지난 방송에 뭐 자기는 코로나에 절대 안 걸린다 뭐 이렇게 입방정을 따랐다. 오늘도 막 몇 명 걸렸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거 참 희한하네. 전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저도요, 아직. 네. 아마 계속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뭔 소리예요? 아니, 왠지 그냥 판단을 해보면 진짜로. 무슨 안군이 코로나에 어제? 그제? 걸렸다는 비보를 전하면서 아마 계속 안 걸릴 것 같아요. 뭐 영화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뭐 전화 연결이라도 해보려고 했더니 영화는 보지도 못했고 상태도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푹 쉬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노시스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자, 2주의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2주의 댓글은 라미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저희가 2편을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디오 클립의 제이드님 댓글인데요. 바즈 루어만이 댄싱 히어로의 그 감독이죠. 와,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는 게 대단하시네요. 라미님 빠지셔서 안타깝습니다. 힘내시고 극복하시길.
별의 순간, 똥의 순간에서 후자의 용어를 좀 바꾸시는 건 어떨까요? 똥 대신에 다른 단어로 상징하셨으면 좋겠어요. 먹으면서 듣는데 좀 불편하달까요? 다음 주 에피소드를 같이 녹음하신다니 기대되고 뭘까 궁금해지네요. 혹시 외계인? 이번 구렛나루 버전 예고편은 신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큐어를 듣고 댓글을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네. 폭력이 없는 안온한 일상을 바라지만 현실은 다르죠. 큐어 같은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가 제게는 늘 감지되고 알지만 외면하고픈 그것 같네요. 전 노시스님의 감상과 사적인 고백에 정말 놀랐고 과거의 자신을 객관화해서 덤덤하게 말씀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웠습니다. 맥스님 앞으로 N차 관람을 권장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뒤에부터 일단 N차 관람은 저도 요즘에 제가 N차 관람이 필요하다는 그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영화는 지금 N차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뭘 드세요? 레드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 되나? 근데 하다 보면 꼭 정신줄을 놓고 큐어도 그래서 내가 끝에 장면에 놓쳐버렸잖아. 그냥 아예 그냥 딴 생각하는. 눈은 보고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그때 첫 회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화 기자 끝나고 그렇게 좋아하던 영화를 한 6개월간 안 보셨다고 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일로 그 시사회 일정에 따라서 이 영화를 뭐 평균 하루에 2편 정도씩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체력도 딸리고 집중력도 딸리고. 노시스님도 그럼 주무셨어요? 저는 화를 내면서 봤어요. 저 스스로에게. 짜증이 나서.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 상영 시간이 2시간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영화 보기 전에 약간 예열도 하고 맞아요. 뭐 어떤 영화일까도 그렇지, 생각하고 그렇지. 영화 끝나고 나서도 복기를 하고 맞아. 잠깐만 아까 그게 내가 잘 본 게 맞나라고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이 시간까지 다 합쳐야 그게 영화를 보는 건데 이걸 뭐랄까 일로 보기 시작하면 되게 모든 영화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건 확실합니다. 네, 맥스가 지금 정상이다. 자, 우리 노시스에 대한 얘기도 주셨어요. 맞아요. 저는 다른 댓글들에도 언급돼서 저야말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렇게 아이고 내가 너무 좀 그랬나? 막 좀 저야말로. 저도 근데 노시스님 고백 그 방송으로 들으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진정성도 느껴지고. 근데 좀 심각한 내용을 되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했어요.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그날 맥스랑 안군도 제가 그렇게 말해도 놀랬어요? 아니 뭐 저 놀라지는 않았어요. 둘이 네. 그냥 둘 다 근데 그냥 맥스님이랑 안군 약간 당황한 눈치던데? 그래? 거의 뭐라고 하시지도 않고 뭐 그냥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 그래 그러면? 그랬구나.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방송 나가고 나서 댓글로 오히려 파악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일이 벌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굉장히 정리가 된 상태고 충분히 지인들이나 아니면 심리치료를 통해서 끝난 상황이고 제가 그 상황을 여러 각도로 복기가 됐고 지금 삶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야말로 이제 그 일이 끝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말했던 것 같은데 들으신 분들이 놀라셨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뭐 죄송할 건 아닌 것 같고. 라미에 대해서도 응원의 말씀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을 걱정해 주셨는데 다행히도 시아버지까지 다 걸려서 왜냐면 시아버지는 처음에 사실 남편이 걸리고 나서 아기랑 저랑 검사했는데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아기랑 너무 열심히 놀아주셨죠. 근데 하나둘씩 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네. 영화야 영화. 좀 무서웠어요. 부산행이야 이거? 무서웠어요. 분당행? 네. 그다음에 다음 네. 댓글은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별의 순간 똥의 순간은 저도 사실은 계속 고민이 됐는데 딱히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썼던 건데 오늘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새로운 단어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또 너무 기대감 높으시면 또 이제 별로라고 말할게요. 죄송해요. 괜찮아. 네. 네, 다음 책책북북님이 또 2개나 남겨주셨는데요. 엘비스와 같은 세대의 패널이 있는 깊이 있는 방송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역시 맥스님 놀리는 재미가 최고입니다. 이제 우리 최악입니다. 1주 하나의 에피소드로 가는 건가요? 방송이 2개면 댓글도 2개여야겠죠. 한 방에 2편 찍는 게 이번에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계속 가는 건가요?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지금 반응은 괜찮은데 약간 급하다는 분 역시 우리가 녹음하면서도 사실은 느꼈거든요. 이게 막 약간 쫓겨가면서 하는 예약 그런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막 그 쫓기는 느낌이 좀 있었고 사실은 한 번에 2편을 하니까 이것 역시 집중력이 좀 떨어져. 그렇죠. 네, 두 번째 이게 뭔가 하나에 내가 온전히 이 영화에 이제 마음을 쫙 쏟아갖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에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좀 피곤한 면도 있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안군이 또 뭐 코로나 걸리고 해가지고 이번엔 다시 이제 예, 한 편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고민해보고 예, 그럴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큐어를 보고서는 맥스님 녹음 전날 밤에 까나페 많이 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 형사 이름을 계속 그러니까. 잘못 발음하셨었어요. 네. 맞아. 그 얘기구나 이게. 맞아. 덕분에 킥킥거리면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큐어는 대충 어떤 류의 공포인지 알 것 같아요. 안군 노시스 두 분 다 5점을 주셨다니 엄청 보고 싶네요. 봉준호 국찬보다 두 분 평이 더 입맛 다시게 합니다. 맥스님이 보실 정도면 순하디 순한 호러 인증한 거니까 괜찮겠죠? 네, 순합니다. 네. 이건 인증을 한 번 더 받아야 돼. 저기 라미 이거 본다고 그랬지? 봤죠. 어때요? 영화관 가서 제가 딱 봤죠. 네. 일단 저는 5점은 아니에요. 저는 4점 정도 줬습니다. 근데 저도 안군의 평이랑 좀 비슷했던 게 저는 끝나고 나서 진짜 무서웠어요. 지금 이 안에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공포가 저는 귀신이 나오는 것보다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방송 때 저는 이걸 오컬트적인 면은 제외하고 관계로만 놓고 봐도 충분히 공포라는 말을 했었는데 예, 저도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끝나고 무섭구나. 나는 그냥 끝났구나. 가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화에 질리신 거라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그런 스토리의 영화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봤으면 더 높게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공포 영화를 많이 보니까 사실 저 형사가 좀 이상한데 뭐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영화들 또 이 영화를 보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장르물의 느낌으로 접하면 이게 예상이 되는 맞아요. 부분이 있다는 그래서 거죠. 그게 좀 매니악하시잖아요. 공포 맞아요. 영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책책폭풍님은 두 번째 방송은 조금 숨가쁘긴 하네요. 다음 방송 어떻게 하시려는지 기대가 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댓글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폴라님이 또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험과 이사 그 밖에 이런저런 일들이 겹친 덕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로 지냈어요. 그러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보고 모든 관계가 내겐 노동이었다라는 주인공의 말에 엄청 공감하며 한 달 정도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지내봤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거란 확신이 그렇게 사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TMI지만 손석구 병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체격순사 멤버분들의 감상을 듣고 나니까 전 의외로 엘비스가 끌리네요. 맥스님처럼 엘비스와 비슷한 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폴라님 제 취향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전부터 폴라님 좀 겹치지 않았나요? 폴라님이랑 좀 겹치지 않았나요? 폴라님하고 좀 겹치고 또 한 분 더 계신데 저랑 취향 비슷한 분. 그리고 노시스님이 느끼셨을 분노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잘 견뎌내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뜬금포 고백이지만 저는 노시스님의 웃음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분 좋은 웃음소리 많이 들려주세요. 주 1회 딱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한번 웃어주시죠. 이것도 또 놀란 부분인데 약간 내가 웃음소리가 특이하구나를 또 너무 몰랐어? 몰랐어요. 본인만 몰랐구나.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됐네. 저기 나의 해방일지에 모든 관계가 나한텐 노동이었다가 어디 혹시 봤어요? 저 봤는데 아마 김지원 배우의 대사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근데 저도 끝까지는 못 봐서 근데 이 드라마가 조금 우울합니다. 저 대사만 들어도 갑자기 막 보고 싶어지는 어떤 맥락에서 저게 나왔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는 그런 대사네요. 네. 요즘엔 우영우가 난리지 뭐. 그러니까요. 그것도 못 봤는데. 저도 몰아보려고 저는 참고 있어요. 한 편만 본다면 3편을 보라고 그러던데요. 누가 나한테. 그러면 이제 그런 무슨 그 장애에 관한 얘기가 다 나오고 뭐 이렇게. 3편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문상훈 씨라고 요즘에 그 빠더너스 유튜버이기도 한데 그분이 연기도 잘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우영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능이 굉장히 높은 방식으로 풀린 장애인이고 정말 자폐 스펙트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한 명을 주인공으로 빨리 내세움으로써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빠질 수 있는 함정도 빨리 피해가기도 하고 장애라는 그 테마를 좀 더 깊게 제대로 다룬 그런 측면에서. 네. 그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자폐의 종류가 그렇죠. 워낙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네.
네, 다음은 우울한 파워파워님이 남겨주셨는데요. 2편을 한날에 하니 방송이 조금 촉박했네요. 세 분의 영화평을 들으면서 상상하는 재미란 우영우가 고래 상상하는 거하고 같을 겁니다. 노시스님 경험 담당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봄날의 햇살 같은 강한 사람이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라미님 없어서 섭섭했어요. 똑소리 나는 줄거리 요약, 와키자카 야스 하루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 기대하십시오. 사실은 말이죠. 제가 우리가 코너를 오래 해가면서 이 서로의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바꿔가면서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이주의 댓글도 맥스님도 일단 한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좀 지난주 줄거리 했잖아요. 줄거리 제가 약간 좀 실망했던 거 아시죠? 거의 뭐 준비 안 해오셨던데요? 기억에 의존하여? 많은 그건 도와주시고 쉽지 않아. 계속 루시스님 안건 계속 도와주고 그렇지. 나는 그게 너무 계속 좋았어. 물어보고 아니 나 뭐 그거 좋지 했어? 않아요. 이거요? 맞아. 내가 말하고 내가 틀리게 얘기하고 이쪽에서 정정해주고 생각 안 나면 도와주고 집단지성 함께 만들어가서 꽁트인 줄 알았어요. 꽁트. 네, 그리고 염소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처음 남겨주신 것 같아요. 영화 관련 팟캐스트 웬만한 건 다 들어봤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팟캐스트를 그동안 몰랐네요. 정신없이 첫 회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분 목소리가 다들 밝고 반듯한 청년 느낌이라 참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맥스 이렇게 청년입니다. 되는 거예요? 뭐야 청년이라니까. 이거 약간 바로 잡아야죠. 최경사 첫 회가 청년 경찰이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연관인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겠네요. 근데 댓글이 되게 저한테 힘이 되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되게 영하게 입으셨잖아요. 옷을 마블티 입으신 거 아시죠? 어머, 아이언맨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체성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청년이라니까요. 저 차도 마블 아이언맨 에디션입니다. 청년을 지향하는. 네, 그리고 제이드님이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경사 유튜브도 하시네요. 반가워서 얼른 구독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은근히 또 그 최경사 유튜브에 그래도 수백 단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댓글은 하나도 없지만 편하게 들으시라고 안군이 고생해주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어차피 뭐 출근도 안 할 테니까 열심히 할 수 있겠네. 네, 그 다음은 팟빵의 댓글인데요. 라칼리파님이 남겨주셨어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지다 보니 꾸준히 못 듣고 있었는데 다시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영화는 많이 봤어요. 브로커, 헤어질 결심, 탑건, 마녀2 등 여러 편 상반기에 봤는데 정말 잘 봤다 싶은 건 헤어질 결심과 탑건이었어요. 탑건이 어릴 때 비디오로 먼저 접했던 영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재밌게 봤고 21세기의 CG를 최대한 배제한 영화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잘 나온 영화 같았습니다. 헤어질 결심도 탕웨이 배우를 좋아해서 보게 됐는데 수작이네요. 뜬금없이 모래를 양철통으로 파낸다는 발상이 좀 이해는 안 됐지만 좋았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면 시마스시를 먹는 장면에서 어디선가 초밥 냄새가 나더라고요. 4DX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누군가 초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진짜 초밥을 보고 대단하다 싶었어요. 이제 하반기에 여러 영화가 나오겠지만 코로나가 다시 퍼지기 시작해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알고 초밥을 가져간 걸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아니 기사 났어. 나는 진짜요? 기사를 나고 이 댓글을 칼리파님 기사 봤는데 실제로 그 대목에서 그 초밥 까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머머머 세상에 기사가 났다고? 그리고 이번에 한산에서 누가 물 뿌린대. 경공객선. 그래요? 회전장 누가 지금 누가 그런 자체 4DX. 네, 그리고 또 모니터 요원님께서 굉장히 댓글을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오랜만이세요. 예전에 많이 댓글 주셨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추려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보고 왔습니다. 마침내. 영화 관람을 하고 난 후 첫 느낌은 앤디 워홀이 모네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박찬욱 감독 작품은 왠지 기존 한국 영화와는 다른 분위기 혹은 자극과 충격을 줘서 열광을 했었죠. 현재 조던필 감독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드보이, 복수는 나의 것, 박쥐까지 뭔가 파격적이고 폭발하는 에너지 속에서 모호함이 수반되었다면 그 이후 작품부터는 뭔가 섬세해지고 은은한 터치 속에서 모호함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부가 남성 서사 중심이었다면 정석영 작가와 만나면서 점점 여성주의적 서사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잔잔한 일본 영화도 많이 보고 버니 같은 영화도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원초적 본능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살인 용의자, 미모의 여성과 그를 추적하는 형사, 그리고 금기의 사랑. 최소한 박찬욱 감독에게 이런 작품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어른 영화죠. 올드보이나 복수는 나의 것, 박쥐 같은 작품이 뭔가 볼 때는 웃고 통쾌하고 짜릿하지만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으면 칼에 베인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헤어질 결심은 사랑하는 커플과 함께 밤을 새고 싶은데 서로 말은 못하고 3시간째 모텔 주변만 서성이는 느낌이네요. 아마도 제가 그리워하는 감독님의 강렬한 작품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 극장을 나오면서 박찬욱 감독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내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뭐 실망했다는 그러게요. 말씀이네요. 실제로 박찬욱 감독이 기자간담회에서 뭐 원초적 본능을 보고 만들었다는 거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설명을 하다 원초적 본능이 언급이 됐냐면 어차피 이런 영화의 설정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원초적 본능도 그런 장르고라고 하면서 원초적 본능을 언급했죠. 왜냐하면 뭐 형사물이고 거기에 이제 그 미스터리어스한 그 여자가 나오고 근데 그 여자가 되게 매력적으로. 살인자처럼 명확히 나중에 살인자로 나오지가 않죠. 끝까지 그냥 애매하게 처리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언급했었죠. 지금 말씀 주신 탑건하고 헤어질 결심이 특히 탑건은 거의 역주행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와 끈질기게 곧 700만 넘어갈 것 같고요. 지금 뭐 예매일도 그렇고 데일리 박스 오피스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입소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헤어질 결심도 사실 첫 조하고 거의 주저앉는 분위기였으나 지금 박해일과 한상과 이렇게 막 엮이면서 막 계속 살아남은 것 같고 책도 뭐 출간돼가지고 저도 하나 샀는데 예.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쭉 가고 있습니다. 뭐 폭발적은 아니지만 예. 159만 명이네요. 예. 잘하면 뭐 200만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BP는 이미 넘어갔고 예. 그래도 뭐 박찬욱 감독이 흥행에 만족은 못할 것 같긴 해요. 안 찰 것 같아요. 올드보이가 300몇만 아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아가씨도 뭐 거의 300만, 400만인가 뭐 아가씨는 좀 영화 외적으로 화제가 됐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인가요? 네, 댓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경사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하고요. 그다음에 팟빵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유튜브를 추가해야겠네.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메일 주소는 bookmovie42@naver.com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같은 bookmovie42 BOKMOVI42입니다.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이번처럼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2주의 후원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2주의 후원도 안군 대신에 이번 주에는 라미가 해주겠습니다. 2주의 후원이 얼마나 될까요?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따스하고 두툼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라도 가야 될 텐데. 네, 먼저 수국님이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수국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국님이란 닉네임 처음인 것 같으네요. 저번에 한번 그래 있었구나. 네. 네, 그리고 라칼리파님께서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칼리파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톰크루즈님께서 잠시 오셨어요.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역시. 네, 타명 고마워요. 네, 그리고 제이드님께서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제이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희의 든든한 카카오뱅크가 33원 후원을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책북동 투더라미 맞나요? 책북님이 맞습니다.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카일리스님께서도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칼르스님 감사합니다. 네, 폴라님도 5,000원을 후원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오파오님께서 7,777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파오파오님이 7777 처음 아닌 것 같은데 7 숫자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게요. 각자 특성이 좀 네. 있으신 것 같아요. 파오파오님이 늘
저 파워파님하고 구마님들 인스타 이 퀴즈 올라가면 제일 빨리 진짜요? 달아주시는 분들입니다. 예. 네, 저희 이번 주 어땠어요? 이번 주 어떤- 문제 인스타 문제. 인스타 문제요? 어. 그냥 그냥? 했습니다. 네네. 좀 분발해 주세요. 이거는 그래도 그 나름 좀 약간-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래요? 잘 아, 모르겠던데. 네. 저희 자, 네, 카카오뱅크 후원 계좌 알려드릴게요. 카카오뱅크고요. 3333-203435-766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의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책영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이번 주는 김한민 감독의 명량 프리퀄에 해당하는 한산 용해 출연을 다루겠습니다. 앞에 오프닝에서도 뭐 이런저런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예. 김한민 감독과 명량은 역대 한국 영화 시장에서 역대 최고 흥행 영화이고 또 감독입니다. 1761만 2014년에 모았고요. 와, 사실 1761만이 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김한민 감독은 2007년에 극락도 살인 사건으로 데뷔를 했는데 데뷔작이 200만을 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맞아요. 그때 이제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요 1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음. 들 제목인데 극락도도 싫은데 살인 사건이야. 근데 어쨌든 200만을 모았고 그다음에 이때도 박해일이 주연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2011년에 사실 최종병기 활이란 저는 이 영화 봤는데 이 영화 굉장히 괜찮게 봤거든요. 저도요. 거기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류승룡이 연기하는 그 만주어.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괜찮았고요. 여기에도 박해일 씨가 나옵니다. 맞아요. 박해일 씨가 나오고 요걸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대중성 플러스 작품도 잘 만든다 이런 평가를 좀 받게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최종병기활은 750만 가깝게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약간씩 말아먹은 영화도 있긴 했어요. 짜말짜말한 게. 그리고 2014년에 이제 드디어 명량이 나오고 이번 영화는 그 명량 다음입니다. 사실 그렇게 그 중간에 이번 뭐 기획이나 제작 같은 거 한 영화가 있긴 한데 감독작은 이번이고요. 가끔씩 김한민 감독은 뭐 조연도 하고 맞아요. 직접 그다음에 뭐 출연을. 음악 부분에 또 좀 저것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권율역으로 글쎄요. 출연했다는데 영화에는 없습니다. 저는 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편집이 잘렸어요. 예. 예, 편집이 잘랐고 본인이 해놓고 본인 잘랐으니까 되게 아쉬웠을 것 같긴 해요. 한산대첩을 다룬 영화죠. 그리고 시간 순으로 보면 이제 임진왜란 3대첩 가운데 제일 처음입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한산이 가고 명량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노량, 개봉할 다 노량이. 찍었는데 노량이 가고 음. 근데 이게 그 한산은 용의 출연 노량은 바다. 죽음의 바다. 음. 그리고 명량도 뭐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명량 부재 없었어요. 부재가 없었어요. 근데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 명량이 개봉할 당시가 세월호 맞아요. 직후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조금 부재를 넣어서 하는 게 불필요한 연상을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 감독은 들었습니다. 그런 예. 비하인드가. 예,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다 부재가 붙어 있는 영화들이죠. 노량은 이제 뭐 같이 찍었고요. 내년 설날쯤에 개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산 제작비가 300억 원이 넘게 들어서 사실 뭐 지금 외계인도 300억 넘었고 이것도 300억 넘었고 비상선언이 300억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액수면 지금 사실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이 든 300억 넘는 영화가 없었어요. 원래 비상선언이 260억인가 그랬는데 지금 아마 근데 총재까지 해가지고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한국 영화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었다고 했으니까 이 300억이 넘는 거는 이제 가장 많이 들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주연은 지금 이순신 트릴로지의 첫 편 명량이 최민식 씨였고 이번이 박해일 씨고 노량이 이제 김윤석 씨로 갑니다. 그리고 한산에서는 왁기 작가. 제가 그 악역이라고 그랬더니 그 변유한 씨가 그걸 안타고니스트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제 수정을 인터뷰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안타고니스트 역을 첫 편에서는 조진웅 씨가 맡았고 이번에는 변요한 씨가 맡았는데 이순신도 역이 굉장히 이 배역이 바뀌면서 느낌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 왁기 작가 역도 굉장히 사실은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되게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예.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롯데가 투자 배급을 했고 근데 롯데가 해적
롯도 했거든요 올해. 롯데가 물을 좋아하나 바다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회차의 비하인드는 노시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작비 이야기 잠깐 나와가지고 제 기억에 옥자가 거의 600, 700억인 것 같아서 지금 검색해봤는데 근데 옥자는 우리나라 영화 아니잖아. 하기 어렵죠. 넷플릭스 영화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 또 안군이 너무 화려하게 해오던 아니야 안군 요새 최근 부진했어. 뭘 또 아니 또 이렇게 없는 자리에 없어요. 빠지기만 해봐, 이제. 빠지면 끝이에요. 아프면 안 돼. 아 진짜 무서워 죽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안군만큼은 못하겠지만 일단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세 편의 대첩, 세 명의 이순신이에요. 네.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해지네요. 맥스가 방금 거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했고 네. 해석을. 첫 번째 키워드는 세 편의 대첩, 세 명의 이순신입니다.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박해일 배우가 이순신을 맡았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 김한민 감독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김한민 감독이 했던 인터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의 해전이 다 특색이 있어요. 명량 때는 용장의 느낌, 그러니까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의 느낌이 필요했고 한산에서는 지장의 느낌, 뭔가 지략적이고 전략가적인 그러한 장수의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개봉할 예정인 노량에서는 굉장히 현장의 느낌, 후손들을 생각하고 현장? 네, 그러니까 현명하다. 현장. 네. 후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이 전쟁을 어떻게 종결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현장의 느낌이 필요하다 보니 거기다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그 배우들로 하여금 그 특징에 맞게 또 그 장점에 맞게 바꿔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산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이순신이잖아요. 명량으로 치면은 6년 전, 횟수로는 5년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더 젊은 이순신의 모습도 풍겨야 하다 보니 박해일 배우를 선택하게 됐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각 전투의 성격과 그 시기 이순신 장군의 고뇌, 역사적 상징이 뭉쳐서 결국 이 세 편을 다 한꺼번에 봤을 때 한 편의 영화가 되는 이 영리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김한민 감독이 이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빅스톤 픽처스라고 이 제작사의 대표로 또 접근을 한다면 그러니까 한 명의 배우로 가져갔을 때의 뭐라고 해야 될까 흥행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위험을 좀 분산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있고요. 이게 실제 이순신의 한산 때 지장을 했고 명량 때는 그런 용장을 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제작자 감독의 입장에서 배치를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존했을 때의 이미지야 다 들어가 있을 테지만 본인이 이제 트릴로지를 처음부터 이제 구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고 봐야겠죠. 네. 예.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량 때에도 언급됐던 배우들이 이 한산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산이 어떻게 보면 명량의 전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적으로. 근데 배우들이 모두 바뀌어요. 이를테면은 그 탐망꾼으로 나오는 그 임덕영인가요? 그 역할을 명량 때는 진구 맞아요. 배우가 했었어요. 그리고 부인을 이정현 씨가 연기했고, 근데 이번에는 옥태견 씨, 김양기 배우로 바뀌었죠. 네.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약간 프리퀄적인 거가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명량 때 이정현 씨가 보면은 그 벙어리, 그러니까 말을 못 하거든요. 왜 말을 못 하지가 설명이 안 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번에 왜 그랬는지가 좀 밝혀지는 시기죠. 근데 저도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연 배우 정도는 다 교체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조연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연상도 되고 연결고리가 될 텐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주 작은 배우까지 한 명도 겹치지 않게 다 바꿨을까? 이거는 저는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더 대작업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예 다른 영화 같지만 아예 다른 영화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역사 덕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김하민 감독을 개인적으로 조금 알기도 하고 네. 제가 아까 나왔던 그 최종병기 활 개봉 이후에 김하민 감독을 꽤 오래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맥스가 언급했던 그 만주어 같은 경우도 네. 어떻게 구현이 됐냐를 그때 리포트 뉴스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감독한테 물어봤었고 왜냐하면 만주어가 지금 사어예요. 사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언어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부활을 시킨 거예요. 그걸 알고 봤더니 고려대에 그런 그 동아시아 언어를 복원하거나 이게 상상해서 복원하는 연구하는 그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랑 이렇게 합작처럼 해서 만들어진 언어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영화에서도 거북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북선의 모델, 특히 실내에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상상의 영역인데 그게 너무 상상으로 그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증을 바탕으로 상상을 더하는 이런 작업을 기본적으로 잘 해왔고 거기에 강점이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최종병기 할 때 그런 에피소드도 들었어요. 이 감독이 활에 꽂혀가지고 에든버러에서 하는 활쏘기 대회도 나가고 막 이랬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사극의 요즘에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본인이 역사 굉장히 덕후다. 네,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도 많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따라다니는 명령도 그렇고 뭐 최종병기 활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한산도 그렇고 뭐 거북선이 뭐 감독 본인도 이게 복층이었냐 뭐 3층짜리냐 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뭐 어떤 데서는 제가 얼핏 보니까 거북선은 그 배를 부딪히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는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 역사 자체가 또 뭐 사실은 사료가 남아있지 않은 다음에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뭐 논란도 따라다닌다 정도로 부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예 정말 터무니없이 그려버렸을 때 문제점과 그 역사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상상으로 풀어내는 거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남죠. 그렇다면 대중문화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왜냐하면 그 영화만 보고 저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관객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하는 이슈는 좀 남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CG의 활약인데요. 네. 이건 맥스가 최근에 저기 리포트로도 한번 하셨어가지고 맥스가 더 아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건 이제 제 사견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명량은 12척의 배로 적군을 맞이하고 승리해야 했던 영웅의 무게를 그리는 영화였다면 이번에 한산 같은 경우는 일본군의 수륙병진 작전을 무너뜨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승한 몇 번 없는 대승 중에 한 번이었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해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해전을 제대로 잘 그리기 위해서 CG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제작비의 상당 부분이 CG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명량을 촬영할 때는 바다의 배를 실제로 띄웠는데 이번 한산은 바다의 배를 전혀 띄우지 않았다. 모두 세트와 CG였다는 설명이더라고요. 명량 때 배를 띄워서 촬영하면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날씨도 그렇고 그 생각보다 그 바다 위에 배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아예 방향을 틀어서 CG로만 이번에는 가져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평창 올림픽 때를 위해서 지어졌던 강릉에 있는 그 스피드 스케이트장 3,000평 규모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세트를 올리고 그걸 다 녹색천으로 두른 뒤에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짐버를 사용해서 그 위에 배를 올리면 흔들 수 있거든요. 대형 짐버를 사용해서 그렇게 찍은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가능했던 거는 뭐 김한민 감독 얘기로는 그 명량 때만 하더라도 그 사실 어려운 CG가 그 물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물이라는 거는 이게 뭐 이렇게 좀 일정한 방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뭔가 부딪혔을 때 그럼직하게 튀어야지 엉뚱하게 튀면 또 안 돼서 이게 물을 구현하는 CG가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금 14년이니까 8년 지났잖아요. 이제는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이제 올라왔다. 이번엔 그 M83이라는 스튜디오에서 이 한산의 그 VFX를 맡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전혀 단 한 컷도 배 해전 장면에는 물에서 찍지 않았다. 근데 그래서 내가 진짜 한 컷도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중간에 보면 바다 안에서 물이 빠지는 사람이 물에 빠지는 샷이 몇 카트가 들어가. 명량엔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이번에 한 서너 카트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수조에서 찍은 거죠. 실제로 그 CG가 아니에요. 그 수조에서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물이 사용하는 카트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VFX를 덱스터가 아닌 다른 스튜디오에서 네, M83이라는 스튜디오에서. 그럼 진짜 우리나라 되게 수준이 많이 올라갔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VFX를 하는 스튜디오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때 제가 영화 기자 할 때는 제가 김용화 감독 때였는데 그게 덱스터가 처음에 시작했고. 그래서 뭐 기자도 불러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최초고 뭐 제일 뭐 막 크고 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전 덱스터만 거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못지않은 스튜디오가 또 있다는 말이 여러 개 있어요 보니까. 많이 발전. 그러니까 뭐 덱스터가 그 중에 제일 앞서가는 가겠죠. 여기 뭐 코스닥에 상장도 돼 있고 직원도 많고 한데 이번에 외계에는 이제 덱스터가 했잖아요. 여기 M83이라는 데가 하고 또 다른 영화들은 또 뭐 다른 데서도 하고 그래서 나도 저도 뭐 이번에 보니까 여러 군데에 이제 CG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구나. 기술도 각기 또 좀 다르더라고요. 뭐 원래 덱스터는 이 동물의 털 표현 이런 걸 잘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특허에 가까운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또 각자 그 잘하는 있나 보네요. 아마 여기는 또 물 표현을 되게 잘하는. 예, 그 바뀌었어요. 누구 명량 때 하던 스튜디오가 아니라 또 다른 스튜디오예요. 예, 맞아요. 그때 제가 그 스튜디오가 아니라. 덱스터 그때 갔을 때는 미스터 고였어요. 그래서 고릴라 털 표현하는 거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덱스터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김영하 감독이 할리우드에 가서 이제 그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했어요. 이럴 바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뛰어들어가지고 영화는 망했습니다만은 그 기술력으로 이렇게 지금 스피노프가 됐어요. 사실은. 예. 회사 자체가. 마지막 키워드는 간단하게 항해입니다. 이번 한산 영화의 매우 특징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준사인데 준사가 사실 명량에도 나오긴 해요. 맞아요. 그때는 일본 배우죠. 누구죠? 료에이 무슨 료에이 배우 뭐 머시기 료에이 배우인데 근데 그 배우가 어떻게 항해가 됐느냐에 또 전사가 이번에 나온 셈이 돼요. 그러니까 항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조선편에서 싸우는 왜군 장수나 병사인데 그러니까 귀순의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량에서는 그냥 애초에 이 사람이 항해다라고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이번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항해가 됐느냐를 그 스토리를 풀어가는데 이번에는 김성규 배우가 했고요. 그 넷플릭스 킹덤에서 되게 인상적인 연기를 했던 김성규 배우고 근데 저는 이 항해가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다고 보는 게 이순신의 대사 중에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거를 이 항해를 한 이 준사라는 인물 한 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셈이어가지고 이 캐릭터를 좀 더 잘 풀어냈다. 이 캐릭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굉장히 영리한 전략인 것 같아요. 이걸 뭐 국가 간의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한지 내가 좀 잘 모르겠는데 과연 조선도 이 전쟁을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개념을 잡았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지금 이 항해 요 준사가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 이렇게 뭐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변절자로 돌아선 거는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의 그런 인품과 뭐 그런 거에 감화받아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예. 실존 인물이기도 하더라고요. 기록에 있대요. 아주 짧게 있지만. 근데 그 생각해보면 조선 이 임진왜란 특히 이때 우리가 민병이라고 하지 않고 의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의라는 개념 되게 중요했던 개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의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이 유교 사회였고 의라는 개념은 뭐 맹자 때 맹자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주창을 한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건 솔직히. 예. 누군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기도 하겠네요. 예. 그리고 키워드는 넣지 않았는데 그 제가 또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수 사람이잖아요. 맞다. 이 영화에 여수가 엄청 등장해요. 그 세트 자체가 마을 세트가 여수에다 차렸다고 맞아요.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돌산에 가면은 그 진모라고 있고 진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어졌는데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한산 언제 개봉하냐고. 여수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를 받은. 근데 저는 모르고 봤어요. 전혀. 그게 거기 그 나오는 그 진영이 있는 데가 여수예요? 네. 원래 전라 좌수영이 여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 장군들이 어두운 밤에 이렇게 쫙 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래. 거기가 진남관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수에서 산 모든 초중고생들이 봄소풍으로 가는 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몇 년 동안 닫혀 있는데 그건 그래서 CG로 구현한 것 같은데 제가 딱 봤을 때 진남관이다 할 정도로 정말 제대로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옥태견 처음 등장하는 절도 훈국사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운 느낌으로 봤고 그리고 뭐 진난관 CG로 구현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뭐랄까 함부로 대충 하진 않았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고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익숙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와 이제 비하인드 끝났고 자 4주 만에 돌아온 라미의 신호부로 가겠습니다. 네, 줄거리 소개를 백수님 저번에 너무 잘해주셔서 갑자기 또 입장이 바뀌었어?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또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한산이라는 게 이제 줄거리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스포죠 뭐. 그렇죠. 결론은 아는. 결론도 다 아는. 그래서 어떻게 소개드릴까 하다가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명량해전이 일어나기 5년 전 1592년 여름을 배경으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야 될까요? 전 이번 영화에서 변요한 배우가 연기한 와키자카 야스하루입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발발 이후 15일 만에 한양을 빼앗겼습니다. 조선의 왕도 한양을 버리고 도망친 터라 수세에 몰린 상태였죠. 우리 왜군은 명나라까지 뻗어나가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부산포로 집결을 시켰습니다. 물론 왜군도 겁나는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복하이센이라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복하이센이라고 불리는 이순신의 거북선은 많은 왜군을 벌벌 떨게 했고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먼저 접해본 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북선에도 허점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군도 계속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첩자도 보내고 거북선 설계도도 훔쳐서 몇 가지 단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왜군은 안개가 자욱한 견예량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순신의 군대를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왜군의 작전에 바로 걸려들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배를 일부만 보내서 저희를 슬슬 약올렸고 이에 저희 군대에서는 일부가 좀 넘어가서 함대가 견예랑 밖으로 벗어나면서 저희의 작전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산 앞바다인 거북선도 보이지 않았고 왜군 함대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 제가 이순신을 너무 얕본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은 이미 모든 걸 꿰뚫고 있었거든요. 왜군이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 공격을 하지 않던 이순신은 단점을 보완하고 더 빨라진 스마토해진 거북선을 출정시킨 겁니다. 동시에 배들로 하객진을 펼쳐 바다에 성을 만들면서 왜군에게 무지막지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조선의 함대와 이순신의 전략을 얕봤던 우리는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겁니다. 와키자카의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순신에 대한 패배는 일본군에 강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명량 때에 미래의 나인 조준웅이 벌벌 떤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한산대첩의 승리에도 더 완벽한 승리가 필요하다며 부산포 해전 포격까지 이어가는 이순신.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한산대첩과 박해일의 이순신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영화가 그 와키자카의 그 시점에서 초반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라미가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끝까지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라미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 컨셉을 가져가신 것처럼 그 변요한 배우가 연기한 그 일본 장수가 제 느낌에는 이 전체 러닝타임에서 박해일보다 더 훨씬 많지 않나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초반에 엄청나게 나오고 또 일본끼리 뭐 지들끼리 뭐 네.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런 장면 때문에 예, 많이 나오죠. 그 이 이 영화가 영화가- 좀 보기가 편하다 느꼈던 게 일본어가 다 자막이 붙잖아요. 네, 네. 근데 자막이 나온 장면이 너무 많으니까 이해는 사실 되게 쉬웠어요. 맞아요. 이게 심지어 그리고 나중에 해전 글쎄 때는 말이에요. 한국 나는 그 인식을 못하면서 봤거든 사실은. 음. 자막이 나오는 건이라는 어. 생각을 못하고 봤는데 어. 아니 혹시 시사회 때는 그 자막을 뺐나? 아니 그럴 수는 없겠지. 처음부터 이건 컨셉 잡았대요. 설마? 그만큼 너무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죠. 그런 것도 되게 이제 감독이 영리한 그쵸. 맞아요. 적은 건데 시사회 때는 나는 자막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의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집중은 좀 하셔야겠다. 저는 그 너무 걱정돼요. 튀는 그래서 대목인데. 이게 힘들어서 그런 아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잠을 좀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댓글들에서 보니까 그 자막 때문에 좋았다는 댓글이 있어서 네. 아 여기 자막이 있었구나. 저는 그 부분에서 음. 딱 자막 한글로 장수들이 해전하는데 딱 자막이 뜨면서 약간 소름 확 돋았던 게 음. 이거는 좀 좋은 변칙이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외국어만 자막을 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저희 몇 번 말했잖아요. 한국 영화 안 오디오가 그래 안 좋아. 라미가 그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안군도 얘기했었나? 네. 뭐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도 초반엔 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좀 웅얼웅얼해서 약간 사투리도 섞여 있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건지 못 놓치는 게 있었는데 뒤에서 딱 깔아주니까 근데 그 장면이 좋더라고요. 딱 그 자막이 등장하는 부분이 막 뻥뻥 하면서 막 물소리도 세게 나고 해서 사운드를 포기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사운드대로 다 살리면서 자막으로 풀어버리는 그게 되게 사소한 변칙인데 저는 근데 우리가 왜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해결한 적을 본 적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음. 영화가 TV도 아니고 그냥 틀어놓고 흘려가면서 듣는 그걸 사운드를 폭탄이 터져도 오디오는 또 잘 들리게 해결을 해야지 거기다 자막을 까는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는 건 이게 외국어가 아닌 다음에야 그게 맞는 해결 방법인가 싶어요 저는. 근데 그러기에는 이번 영화에서 사운드가 너무 강한 그러니까 굉장히 사운드의 크기도 컸고 사운드가 한 역할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물론 가장 좋은 건 사운드도 빵빵 터지면서 말도 잘 들리면은 뭐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요 타협점은 괜찮았던 관객으로서는 편한 타협점이었긴 했어요. 아 그 사운드가 왜 잘 안 들리는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했던가요? 안군이 했었나? 네, 했었던 것 맥스가 같아요. 했었나 했었어요. 그 뭐 오디오를 제일 네. 마지막 가장 낮은 연차여서. 그렇죠. 뭐 맞아.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하고. 근데 뭐 하여튼 우리나라 저도 그 듣기 전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보다가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들어보니까 진짜로 잘 안 들려요. 오디오가 잘 안 들리고 저는 근데 왜 그동안 인식을 못했냐면 뭐라고 그러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 그냥 뭐 흘러간다. 장면이 흘러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경사를 진행하는 맥스님의 실체입니다. 네, 그리고 변요한 씨에 대해서는 실제로도 뭐 배급사에서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그렇죠. 돌려보면 이제 모니터 시사 끝나고 누가 제일 좀 뭐 인기 투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2위에 올라가고 막 그런데요. 그래요? 2위에 올라가고. 이 영화에 대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온 배우 중에서 배우 호감이나 중에서? 뭐 이런 거 중에서 뭐 2위, 3위 이렇게 올라가고 한다고. 아. 심지어는 섹시하다 이런 평가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변요한에 대해서. 근데 약간 또 그런 그쵸. 분위기가 그 있죠. 약간 조진웅 느낌하고 다르게 나오잖아요. 전혀 여기서는. 다르죠. 그 최민식과 조진웅, 유승용이 줬던 명량의 느낌은 조금 둔탁하고 약간 정말 그냥 힘으로 부딪힌 맞아요. 느낌이라면 너무 선악 대결 네. 그런 느낌이지. 이번에는 변요한 배우가 그 연기한 그 일단 우리로 치면 적인데 그 최초의 서사가 적의 그 시점으로 풀어가기도 하고 그 적도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들을 겪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서 그런지 마지막에 해전이 붙을 때 훨씬 더 이렇게 그러니까 짜릿하더라고요. A급 매치 느낌이 나기도 하고. 전 매력적인 빌런이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변요한이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고. 저도요. 그치 우리가 이런 이순신 해전에서 일본 외장을 음. 빌런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요. 불경스러운 느낌인데 네. 약간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살짝 나오죠. 사실 아까 라미가 했던 그 변요한 시점의 줄거리 소개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그래서 내가 패해가지고
무슨 섬에 상륙하죠. 맞아요. 그래서 5년 미역 먹었으문이다. 미역도 10일 동안 미역 미역 먹었으문이다. 5년 뒤에 맞아요. 다시 오겠으문이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미역 먹어가지고 조진웅 배우가 된 거예요. 풀어가지고 풀어서 그러네. 고생 많이 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런다잖아요. 아직도 그 가문은 근데 그날에 미역 미역을 먹는다며요. 먹는다고 그 전투 날에. 이거 좀 슬프다. 자, 라메 신업 잘 들었고요. 어떻게 봤는지 지금 뭐 노시스는 대략 얘기를 해줬는데 라미는 총평을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저는 딱 이렇게 써놨어요. 전편보다 담백, 은은한 심파와 국뽕, 일본의 시선으로 보는 한산. 아, 심파와 국뽕은 여전히 있는데 은은하다. 아. 왜냐면 저는 제가 이거 용어 뭘로 바꾸실 거예요? 아, 그거? 네, 그거. 꽝의 순간 어때요? 꽝의 순간. 꽝의 순간. 꽝의 순간. 그래도 똥의 순간보다 낫잖아. 그렇죠. 꽝의 꽝. 순간 이 귀여운 꽝이네. 것 같아요. 꽝의 순간. 네. 저는 꽝의 순간이 그거였거든요. 살아 돌아가면 내가 술 한 잔 거하게 사겠네. 그 누가 하는 대사지 이거? 그 저기 수륙 병진할 때 육지에서 전투 벌이고 있던 싸우던 의병. 준사. 아, 그래. 아우, 진짜. 저는 그거는 약간 음. 좋았는데 나도 거기서 그 씬에서 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이거를 보고 제가 어제 새벽에 명량을 봤어요. 그래서 보는데 확실히 명량보다는 사실 재밌게 봤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되게 좀 과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많이 빠져서 감독님이 진짜 피드백을 잘 반영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긴 했는데 사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저는 EBS의 지식 채널 이 아시죠? 역사 이야기 막 네. 해주는 거 담백하게 그런 느낌도 좀 났고 또는 한산을 배경으로 한 게임 저도 그래서 게임 그런 게임 엔딩 막 있어요? 보여주는 게임은 없는데 마지막에 해전 전투가. 근데 게임 아, 하다가 그래. 그런 느낌 나요. 아, 나도 아까 써놨는데 게임 비슷하게 CG 봤네. 같은 그런 맞아, 느낌이 맞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영화로서 소비했는가? 소비를 했는가 아니면 음. 다른 콘텐츠로 소비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나는 뭘 기대했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영화들에 저희가 이순신이라고 해서 이순신에 집중을 해서 명량처럼 이순신의 이야기, 이순신의 감정 막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박해일이 생각보다 말도 몇 마디 안 하고 뭐 큰 감정 변화도 없고 이러니까 내가 기대한 거랑 달라서 오는 약간의 어색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왜 다 CG로만 했는지는 좀 의문이었어요. 그냥 조금은 바다에서 실제 찍었어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명량을 다시 보니까 그렇죠. 진짜 그냥 실제의 그 바다 느낌이 정말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인위적이지 않고 물론 그게 막 색감은 되게 달라요. 진짜 바다는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막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는 진짜 게임 보는 것처럼 푸른 바다에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CG로만 했어야 됐을까?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하 동문입니다. 저도 완전 공감입니다. 저는 그냥 지루하지 않게 봤다. 끝.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뭐 큰 기대는 없었고 저는 명량 먼저 봤어요. 그 최근에 뭐 옛날에 본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보고 이걸 봤는데 지금 라미처럼 오히려 이걸 보고 거꾸로 봤다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도 명량을 봤어요? 봤어요. 그렇게 봤으면 훨씬 비교가 잘 됐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 CG 해전과 실제 그래도 좀 섞은 해전이 어떤 게 더 낫지? 이런 느낌도 좀 있었을 텐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게임하는 듯이 이런 느낌이 좀 강했고 너무 그런 약간 자꾸 제가 지난번부터 그런 표현을 자꾸 쓰게 되는데 헤어질 결심 때도 썼지만 이 MSG 느낌 좀 보다 보면 좀 지치는 물리는 이거 뭐 시뮬리케이션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런 느낌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CG에서는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이 해도. 아무리 사실적으로 해도 그래서 저는 아까 맥스님이 이야기하신 그 자막 부분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마저도 만들어진 것 같다. 이 완벽한 영화를 위해서 착착착착 만들어서 여기다 딱 자막 넣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완성된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받긴 받았어요. 날 것의 느낌이 사라지네요. 근데 뭐 이렇게 일견 보기에는 뭐 제 큰 취향의 영화도 아니고 뭐 CG 많이 들어간 거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해서 그렇긴 한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영화가 그래도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고 뭐 이 전문가들한테도 그래도 낮은 평점 아니에요. 결코 그래요? 낮은 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높은 쪽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결국은 이 굉장히 대중 영화, 상업 영화를 영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해상 전투 씬 같은 경우는 이 말은 쉽고 보기는 쉬운데 이거를 이 복잡한 해전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규모에서 벌어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CG처럼 보여줄 수는 없고 어느 순간에 이제 가깝게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데 이 액션을 설계하고 동선을 설계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다. 이거는 경험이 없으면 하기 어려워. 더구나 이건 해전이잖아. 육전도 아니고. 명량이나 그다음에 최종병기화는 뭐 해전은 아니지만 거기서 전투 씬을 다뤄본 감독이 잘 설계할 수 있는 그래서 뜯어보면 이게 막상 야 내가 너 3병 줄 테니까 이거 한번 찍어라고 해가지고 아무 감독에서 와서 막 찍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한 그 감독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고 전투씬의 설계, 액션씬의 설계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을 것 같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느낌은 뒤늦게 들었어요. 볼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영화적이 아닌데 감독이 진짜 좀 영리하다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이순신이 종이에다가 이제 하객진을 쭉 적잖아요. 적으면서 여기엔 누구 하면서 누구 떠올리면서 그쵸. 나오고 이름 나오고 누구 하면서 떠올리면서 나오고 하는데 이게 막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은 아닌데 저는 그 앞에서 이 수많은 장군들이 나오는데 그쵸. 되게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소개도 안 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좀 아쉽네라고 생각하던 차에 딱 떠올리면서 탁탁 해주니까 이것도 좀 괜찮다.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출적인 걸 해결한 거죠. 그렇죠. 연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지금 남이가 얘기한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해전이라는 거는 뭐 CG로 가끔 이렇게 크게 보여주긴 하지만 가까이 붙어서 전투를 하고 있으면 어느 배가 어디 있고 지금 전체 규모 이걸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영화는 감독의 표현에 따르면 이게 뭐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캐스터가 있어요. 이 영화는. 국대 축구 보듯이 배성재가 해설하듯이 해설가가 있다고 대사로 계속 쳐줍니다. 맞아요. 자, 박 기자 건 어느 배가 뭐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선 조선 배가 몰려옵니다. 우리 배가 어떻게 계속 이게 내레이션으로 대사로 그쵸, 사실상 해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를테면 우리가 탑건 우리가 제일 하수로 치는 게 영화에서 그 이 영화의 사건을 입으로 다 터는 거잖아. 보여주지 않고 설명 쭉 해주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안 들면서 쫙 설명을 해주는데 탑건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자 우리가 저길 부셔야 돼 하는데 그 교육 장면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쵸. 야 여기 가다가 어떻게 떨어지고 거기서 이거를 설명 아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사실 관객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그래서 굉장히 이게 영리한 연출이다. 맞아요. 대사로 계속 중계 방송을 해주고 있다는 게 그럼 박진감이 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굉장히 연출적인 측면이 되게 영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배우 얘기 좀 해볼까요? 연기는 어땠어요? 박해일 배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일반 관객은. 예. 저는 일단 저는 5대 5인 것 같은데 되게 맑은 느낌의 이순신이 구현이 된 것 같고 아까 뭐 지장을 그렸어야 된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박해일 배우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박해일 배우가 등장한 씬 자체가 그 일본 외장에 비해서는 너무 적었고 맞아요. 그리고 박해일 배우 특유의 그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 표정. 무표정. 그게 이순신의 카리스마를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를테면 군 안에서 화재 그 일본 애들이 그 뭐라 그러죠? 막 화재 일으키고 막 난리 쳐가지고 배도 타고 막 근데 그 순간에 보면은 막 부하 그 장소 와가지고 막 안타깝고 일단 혼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잘 가드를 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인데 그때도 보면은 지장 플러스 덕장처럼 이순신이 그냥 되게 담담하게 뭔 일이 일어난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러니까 되게 감정적인 그 파고 없이 아주 그렇게 침착하게 가는 역할을 지향했던 것 같고 그걸 연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박해일 배우가 연기를 못했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닌데. 아쉬워?
침착하고 무난한 이순신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기적으로 뭔가 강렬해야 인상이 남을 텐데 그런 캐릭터를 연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원했다면 박해일 씨가 아마 안 했었을 것 글쎄, 같고 맞아요. 이 박해일 씨가 이번에 영화를 하면서 나의 그 천성적인 캐릭터와 좀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이걸 수락했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이가 이순신이랑 같아요. 난 박해일 씨 그렇게 나이가 많은지 몰랐네. 47? 그러니까 그 한산 대첩 당시에 이순신 장군과 나이가 같다고 해요. 근데 이 명량과 한산의 이순신 공히 누가 옆에서 뭘 물어도 답을 안 해. 초반에 좀 그러지 않아? 최민식도 그랬어. 맞아, 너무 맞아. 짜증나요. 뭐라고 얘기하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답을 안 해. 그냥 묵묵부다 이렇게 하고 그냥 좀. 근데 박해일 씨는 이제 전작의 최민식 씨의 연기에 대해서 이제 화염 방사기를 내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대척점이죠. 박해일 씨 연기는. 근데 저는 박해일 씨 연기가 뭐 헤어질 결심 때문에 뭐 호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좀 막 그 클리셰 같은 그런 뭐 용맹한 장수 막 소리 지르고 막 표정 세게 짓고 그런 게 아니어서 진중하게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보여준 점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스토리상 그 명량에서 최민식 배우는 정말 패전에 패전을 거쳤고 더 임진왜란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수세에 몰린 시점에서 거기서 이제 선조한테 막 완전 뭐 완전 진짜 뭐 공격도 세게 당하고 그러니까 쫓겨났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되게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고뇌가 더 깊어진 더 늙어진 배우 그 상황을 연기한 거고 지금 박해일 배우는 그 앞에 사천 전투인가요? 거기서 어쨌든 승리를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전투가 나오죠. 그쵸? 한번. 네. 그래서 그 활을 맞는 그 다치잖아요. 총을 맞나요? 활을 맞나요? 그래서 총.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아픈 주물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장수가 어쨌든 연승하는 상황에서 그렇게로 해석한다면 근데 그 승리에 도취되거나 들뜨지 않고 어떻게 보면 외장은 그 앞에 있었던 그 광교 용인 광교 전투에서 이긴 거에 굉장히 자기가 그 승리했던 기억에 사로잡혀서 이 전투도 자기가 이겼던 전투를 이를테면 차용하려고 하고 이번에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에 좀 사로잡혀 있다면 이순신은 연승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그 와중에도 침착한 장군을 그리려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도 해석을 했었어요 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연기는 뭐 크게 나쁘다 느끼진 않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나 미디어에서 많이 보여준 이미지가 워낙에 막 장부 스타일 막 되게 막 결단력 있고 막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어색하고 또 명량을 그 뒤에 보고 나니까 너무 이제 딱 다르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명량을 다시 보고 느낀 거는 명량이라는 이 전투에 등장하는 이순신을 보여줬다면 이 영화는 이순신이 등장하는 한산이라는 걸 보여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전이 주인공이요. 네, 다른 배역이랑 해전이 주인공이요. 균형 있게 어울리기에는 박해일이 좀 적합하지 않았나. 만약에 최민식을 썼으면 거기에만 눈길이 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인기조사에서 되게 순위 젊은 층한테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향도 안성기 배우. 젊은 MZ 세대가 되게 좋아한대. 그래요? 왜 그러지? 소통을 잘해서 그러나? 그러니까 앞장서서 희생하고 빠질 때 빠지고 빠질 때 빠지고 그런다는 거지. 낄낄빠빠인가요? 입 닫고 지갑만 열어줘. 그러니까. 딱 그거지. 딱 그런 거. 변호한 씨도 저는 이번에 굉장히 괜찮았는데 다만 이제 저는 사실 일본말을 못하기 때문에 일본말을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변호한 씨가 그 뭐냐 선샤인인가에서도 일본말 하고 그랬다며. 굉장히 연습을 한 줄 알았는데 일본말을 좀 하는 사람인지 내가 그 시사회 때 나오다가 들었는데 그래도 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일본 사람이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요? 그 사람 뭐 일본말 잘하는 사람인가 보죠. 그러니까 좀 어색한가 봐 많이.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써놨는데 변요한 배우뿐만 아니라 다 어색한가 봐. 그러니까 모든 배우들이 한국 억양의 일본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래도 좀 성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어에 맞는 그냥 우리나라 성조에다가 그 대사로만 일본 말을 넣어놓은 느낌. 근데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어색하고 아쉬웠어요. 근데 막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서 했다고 하던데. 잘못 붙였네. 아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생활 언어로서 그걸 배울 때는 과외 선생님이 알려준 그대로 하겠지만, 근데 아무리 그걸 배웠어도 내가 감정을 여기서 담아야 연기를 되니까.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거기서 또 다시 한국 성조가 들어가 버리는 그게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이라면 되게 아쉽죠. 그런 건 좀 해줘야지. 저도 아쉬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찬욱 감독이 영리한 게 아예 조선족을 설정하고 맞아요. 아예 그 한국말이 어색하다는 항해를- 설정이 나와버리잖아. 설정, 그러면 이제 선발해버리지. 이게 뭐 한국말을 열심히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논란에서 아전이 나가는과 동시에 이 사람이 쓰는 헤어질 것임이 더 나간 부분은 이 사람만이 구사하는 한국어의 색다른 느낌이 아예 그 영화 콘텐츠의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좀 아쉬웠던 순간 중에 하나는 배우가 등장하는 그 DP에 나왔던 그 배우 누구죠? 거기 저 주임 원사 같은 사람으로 나왔던 주임 원사 같은 사람으로 같이 그 애들 시켜가지고 구교환하고 그게 누구야? 그 정혜인하고 잡으러 갈 때 그 걔들 상사 있잖아요. 바로. 김성균. 김성균. 아니 여기는 배역이 좀 이상해. 갑자기 나왔다가 맞아, 갑자기 맞아. 막 왜 맞아, 여기 맞아. 괜히 등장시켜가지고 쓰잘데기 없이 소비하고 버려버리는. 저도 그 느낌 났어요. 그 좀 심하더구만. 나중에 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배우가 이 정도 그래도 밸류 있는 배우가 저 역을 받아들인 것 자체부터 문제인가 생각도 들고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배우진이 대부분 되게 이전작에 비해서 유명한 사람 많이 썼어요. 아우 그 명량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섭외는 다들 더 아쉬운 쉬웠겠죠.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비되는 방법이. 그 와중에 안성기, 손현주 배우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니까요. 역할을 했죠. 연륜 있게 연기했죠. 헌트 보면 장난 아닙니다. 누가요? 손현주? 까메오 장난 아닙니다. 아 그래요? 스포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까? 스포 안 해. 별의 순간은 뭐였어요? 별의 순간은 저는 이거는 좀 김한민 감독님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우리나라랑 일본의 이 군대 차이 있잖아요. 그 함선에서 보여주는 북을 치는 거 또는 고둥을 부는 거 아니면 깃발로 하는 거 연으로 하는 거 이 색깔이 명확하게 다르니까 그 배들이 엄청 섞여 있어도 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역사 덕후 맞다. 진짜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 점은 좀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쪽 그 외군 보면 거기 아우디 마크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니 저 아우디 마크 너무 아우디인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저 아우디 마크는 뭡니까? 그랬더니 아우디 마크가 아니라 제가 무식한 건데 그게 왁기 작가 가문의 문장이래. 그 너무 아우디 문장 같지. 그 현장에서도 저 아우디라고 불렀대. 아우디는 동그라미 3개죠 아니에요? 동그라미 4개. 근데 동그라미가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그 형태가 너무 아우디야. 맞아. 저는 별의 순간이 그 아무래도 그 납작이 거북선 등장할 때 한국인이라면 여기서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 맞아요. 거기가 약간 국뽕 주입하는 느낌은 났거든요. 근데 이성이 안 움직여가지고 막 갑자기 몰고 나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이러면. 그리고 막 머리 막 훅 들어갔다 훅 나오고 그렇지, 기계식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지 신기하대 그거. 사람이 미는 걸 텐데. 그건 아마 상상 영역 같기는 한데 그거 참 아이디어다 싶어요. 그리고 꽝의 순간은 저도 아까 그 씬 그 육지에서 한 그 준수 나와가지고 아까 준수 준사 준수 말고 준사 아까 라미는 뭐였죠 그게 그 꽝의 순간이 준사가 살아 돌아가면서 내가 술을 거하게 한잔 사겠네. 먹고 싶지 않다. 거기에 걔가 이제 두건을 두르려고 그러잖아. 준사가 그랬더니 여기 우리 의병이 가슴 속에 의가 있으면 두건을 두를 필요가 없어. 와 나 토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부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아까 노시스님 얘기해 주셨지만 준사가 이제 항해가 되는 게 저는 좀 더 스토리가 설득력은 좀 떨어져. 조금 약간 그냥 한번 빌드업이 없어. 멋있는데? 하고서 나 좀 받아줘요. 이게 조금 MZ 세대 MZ. 쿨한데 저 장면.
나도 저기로 가야겠다. 이 얘기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 거기를 약간 그런 조금, 느낌. 맞아요. 개연성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거기 빌드업을 쌓기 하기가 시간이 없어. 부족했죠. 영화 길지도 않아. 음. 참 좋죠. 2시간 6분인가. 맞아요, 좋더라고. 노시스는 별의 순간, 꽝의 순간 혹시 꼽을 거 있어요? 아니 뭐 딱히 없고요. 해전 되게 인상 깊게 봤고 꽝의 순간도 딱히 없고 저는 근데 그 김양기 배우를 했던 것도 저는 좀 영리하다고 봤던 게. 아 그래요? 예. 난 그냥 뭐 별로던데. 사실. 그게 어떤 기생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그 기생 그리고 그 장면 중에 그 일본 장수들끼리 약간 향연 같은 거 할 때 그 일본 장수 옆에 여자 한복 입은 한국인 여자들이 기생들이 이렇게 쫙 앉혀 있는 걸 보는데 되게 여성으로서 되게 모욕적이고 그 전쟁의 참혹함이나 이런 분노를 사는 장면이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정현 배우의 이를테면 전사가 이제 김양기 배우인 건데 김양기 배우가 너무 이렇게 성적으로 성숙하거나 매력이 있으면 그러면 전 그 장면에서 더 좀 뭐랄까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흘러갔을 것 같은데 김양기 배우가 너무 참하게 유관순의 느낌이잖아요. 김양기 배우의 마스크는 거기서 그렇게 김양기 배우를 섭외한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데로 괜히 이렇게 막 가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명대사. 저는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진짜 너무 귀에 탁탁 박혀요. 잘 뽑았네. 롯데 홍보산지. 그게 헤드카피잖아요. 헤드카피.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 되게 중의적인데 이순신의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빅4가 붙는 여름 흥행 시장에 대한 메타포기도 해요. 그러네요. 우린 지금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근데 필요하다. 조금 싫었는데 어쨌든 계속 귀에 맴도는 거는 바다 위의 성. 그래. 그건 좀 싫었어. 계속 약간 울리듯이 말하면서 그게 약간 무슨 반지의 제왕 느낌이랄까? 뭐 하여튼 조금 뭐 바다 위의 성 이게 갑자기 뭐야? 저 아이디어를 막 하깃진의 얘긴데 바다 위의 성? 감독의 완전히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그 꿈장면은 100% 호구겠죠. 맞아요. 저는 그 대사 좋았습니다. 발포하라 딱 했을 때 그 묵묵하게 있다가 막판에 쫄린 게 이제 좀 쏴야 되는데 어디까지 기다려? 너무 가까이 와. 손현주가 엄청 화나잖아. 아 네. 뭐야? 뭐 하자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발포하라 하고 되게 나지막하지만 묵직하게 그 대사 좋았고 그다음에 손현주 대사 시방 우리는 공세가 아니라 수세야. 맞아. 이것도 굉장히 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밌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그 사람 캐릭터와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설명해주는 좋은 대사였던 것 같아요. 사투리까지 또 딱 들어가고 시방, 그지? 시방, 노시스 시방. 저도 딱히 꼽을 거고 저도 라미님 말씀드리니까 그 대사가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화는 사실은 저는 음악이 50%를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이 다 하는 영화예요. 엄청 휘몰아칩니다. 음악이 사실은. 맞아요. 이 비는 구석 없이. 계속 집어넣고 근데 이제 그 김한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 뭐 음악에 이제 관심이 있고 뭐 예전에 보니까 크레딧에 음악 관련하는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자기가 음악 감독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기깎기를 자기가 맞췄대요. 여기 더 넣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좀 과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랬더니 음악 감독이 이제 김태성 음악 감독인데 이 음악 감독이 명량도 했어요. 그리고 1987 뭐 극한 직업 이런 작품들을 했는데 제가 감독님 다른 영화에서는 한 번만 작업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 번 작업한 거에 누가 건드리지 않는 김한민 감독이 여기 음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 같고 다만 그래서 조금 과한 느낌은 있다. 박해일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담백한데 제가 볼 때는 음악은 제가 또 뭐 MX관에서 봐서 그런지 음악은 좀 셌어요. 맞아요. 음악은 좀 아까 노시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음악은 좀 셌던 것 같습니다. 자, 더 추가하실 말씀 없으면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과 리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평점인데요. 7점이에요. 그냥 평균 7점이야. 다 7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결코 낮은 평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7점. 결과는 익히 알려져 있는 역사지만 왁기 작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전투라는 점이 영화의 묘수.
전략과 인내가 빚어낸 승리의 쾌감을 압도적으로 전달하는 해성전은 명량의 설계보다 빼어나다. 인물에 조금 도취되었던 인상을 남겼던 전작에 비해 연출 역시 한결 담백해졌다. 네, 왁기 작가의 시선이란 점에서 보면 이제 라미의 시놉에서 정확히 잘 판단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시우 영화 저널리스트 7점. 한산대첩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한산은 이에 대한 예열 과정이 조금 길다. 저도 조금 이렇게 생각했어요. 뒷부분에 50분이 전투씬인데 거기까지가 좀 멀지 않나? 앞에 조금 약간 교차를 할 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한산 앞바다로 집결하기까지 인물 개개인의 드라마보다 동향 살피기에 주력하고 있으니 관객에 따라서는 지루하게 느낄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이런 기다림을 일거에 반전시키는 강력한 해상 전투씬이 있다라고 했고요. 신의 21 이용철 7점입니다. 듣고 고칠 줄 아는 영악한 감독, 그 점을 높이 산다. 아까 이제 라미가 했던 얘기죠. 그다음에 신의 21 임시원 7점. 거북선과 하객진의 쾌감이 마동석 주먹급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마동석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네, 진짜 웃기다. 그탁 치고 탁그 뭐죠 충돌하면서 그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이 주는 그 짜릿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적을 볼 때 환호하게 되는 그 느낌. 자, 일반 관객 평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점부터 갑니다. 하늘엔 탑건, 바다엔 한산. 부모님과 한 번 더 봐야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10번 10점. 장군 이제라도 5만 원권에 들어가소서 라고 했습니다. 지금 5만 원권이 신사임당인가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10점. 뭐야 장이수 조선족이라더니 진짜 조선에서 온 거였냐고 라고 했습니다. 뭔 말이야? 이거 몰라요? 아니 거북선 만드는 장이수가 범죄도시에서 조선족이잖아. 이거 빵 터졌는데 이거 보면서. 너무 웃긴다. 네. 또 다른 10점. 명량은 국뽕을 떠나 작품적으로는 불호에 가까웠는데 한산은 명량 때의 단점을 확실히 보완하고 감독이 칼을 갈고 만든 느낌임. 편집도 많이 매끄러워졌고 전투씬에서 사운드를 줄이지 않고 자막을 차용한 것도 좋은 선택인 듯. 해전씬은 역대급일 정도로 재밌었음이라고 했습니다. 9점. 이렇게 짜릿한 승리의 기록을 영화로 두고두고 남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전략의 힘도 있지만 배 안에서 노를 젓던 민초들의 땀방울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 얘기를 좀 했었어요. 우리 그 저녁 자리에서 격군으로 스피노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격군으로. 그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와서 거기서 노젓고 있는지. 이게 일반 백성인 건지 아니면 군인인 건지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명량에서도 그렇고 그 노젓는 그 격군의 이미지를 굉장히 빈번하게 쓰거든요. 맞아요. 거기 박보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보검 나오죠. 명량 때는 박보검 내가 떨리네 또 그래. 또 말을 더듬나 거기서? 박보검 너무 고소해.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진짜 그 엄청 집중을 많이 하는데 좀 궁금해요. 진짜 이 사람들 어떻게 뽑혀서 그렇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제목도 멋있잖아. 격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격군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조선의 배는 이 판옥선입니다. 이렇게 180도 돌면서 표를 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군이 또 이렇게 돌려줘야 돼 이거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9점. 명량에 비해 군더더기를 뺀 전쟁 영화 여름시장의 승리자가 될 게 확실하다. 인물들은 건조하게, 전쟁씬은 묵직하게 보여줄 것만 보여준다. 불필요한 감동 유발 장면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낮은 평점으로 가겠습니다. 노시스 이 낮은 평점 있어. 아니 그 저번에 그 Q1 없었다니까요? 있더라니까 내가 찾아봤더니. 죄송해요. 6점. 1시간은 지루하고 1시간은 재밌습니다. 4점. 더 좋을 수 있었던 스토리와 연출인데 주연 배우인 변요한과 박해일이 너무 미스캐스팅이다. 일단 카리스마가 너무 약하고 내가 듣기에도 일본어 연기가 너무 형편없었음. 이 정도 영화면 일본어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연기도 기가 막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의 40대 배우들 중에 대타로 찾아봐도 인물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비관적이다. 이게 뭐 미스캐스팅이다 아니다 문제는 영화의 의도에 관련된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의도는 이랬는데 그게 잘못 나왔다 그러면 그건 미스캐스팅인데 의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했다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1점. CG와 음악만 난무하는 졸작이라고 본다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재밌던데 1점. 영화 보는데 분장 때문인지 아무튼
이순신 얼굴에서 자꾸 5,000원 율곡이가 보여 집중하기가 아. 좀 힘들었다. 음. 약간 느낌 닮았죠. 비슷하죠. 닮았어요. 예. 이거 영화에서 근데 이게 돈 지폐 얘기 꺼내시는 분들이 많지. 자, 마지막으로 1점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투적 소재와 부수는 장면의 지루한 결합, 화려한 스펙터클로 관객의 눈은 사로잡았지만 관건은 이 영화가 이전과 달리 이순신에 대해 얼마만큼 새롭고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갔는가일 텐데 칼의 노래나 불멸의 이순신, 명량에서 드러났던 이순신 내면의 깊이는 박해일 배우의 과묵한 성격과 근엄한 표정에만 머무른다. 저는 일정 부분 뭐 박해일 배우가 연기를 여기서 괜찮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순신에 대한 얼마만큼 새롭고 깊이 있는 이해로 나갔는가 이 부분은 이 관객 이 리뷰에 동의합니다. 예.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명량이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의 흐름상 가기가 어렵죠. 네, 노인 상황이 없는데 지금 그 연기를 하기는 어렵지 맞아요. 않았을까? 그래서 진짜 네. 이순신 영화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시고 들어가시면 실망하실 가능성이. 그러려면 음. 명량 보시는 게 나을 것 어. 같아요. 그 부분은 라미가 얘기한 게 맞아요. 이거는 이순신이 나오는 한산 대첩에 관한 영화인 거죠. 그럼에도 이 영화가 이뤄낸 성취란 이순신과 원균의 전술적 판단상의 첨예한 갈등, 이순신과 와키 작가 간의 한 수 한 수 전개되는 해전상의 수싸움을 통해 한산 대첩에 출전했던 해군들을 비로소 군인답게 그려냈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 참 아까 하려다 못했던 장면 중에 얘기 중에 하나가 중간 그 롱샷 정도의 사이즈에서는 이게 CG가 그래도 사실적이고 핍진성이 있게 느낌이 있는데 가끔 한 두서 카트가 익스트림 롱샷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완전 게임처럼 느껴져요. 그건 어떻게 극복할 수 없었을까 조금 궁금해요. 하긴 어려웠겠죠. 사실 배를 띄워놓고 익스트림 롱샷을 찍으면 설사 거기서 회전을 안 하더라도 그 장면만이라도 훨씬 멋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돈이 워낙 많이 드는 문제죠.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장면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다 위에서 그 배가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들어올 때 배들이 너무 이렇게 정렬돼 있다는 느낌이. 그래. 거기서 확 좀 현실성 떨어지고. 살짝 느낌이 이상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희 평점 내려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3.5점 가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저도 딱 3.5 가졌습니다. 오, 노시스? 저는 4.0이에요. 오, 의외로 높네.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절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대중적인 영화를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함정이 있는 기획인데 이건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경외심이 들어간 점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 그런저런 걸 다 빼고 본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프로덕션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긴 쉬운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래서 참 아까 오면서 그 생각했는데 저는 명량의 그 만듦새에 비해 1,700만이란 관객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명량에 대해서 항상 안 좋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관객 드는 거 보니까 지금 명량의 2분의 1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작품성이나 이런 거랑 관객과의 이게 꼭 관객의 수라는 게 작품성하고 일치하지 않구나. 그렇죠. 그건 뭐 그게 너무나 또 너무 좀 확실하게 느껴지는. 제가 만약 이 두 편이 동시에 나오거나 그냥 이게 그냥 비교를 해야 된다면 이 영화는 1,700만 들어도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네. 그래서 노량이 궁금해요. 어떤 결로 찍었을지. 그리고 또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최종 변경 할 때 제가 김만민 감독 만났었거든요. 그게 2011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14년에 명량이 나왔던 거니까 아무리 길게 잡고 해봐도 영화를 아마 2년 정도 준비하고 냈을 것 같은데 이번엔 8년을 준비해서 이제 연달아 두 작품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노량도 못지않게 괜찮게 나왔겠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랬겠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다 비슷한 느낌의 이제 CG 들어가고 회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 자신도 약간 노량 약간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건 뭐 시리즈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김윤석의 이순신 뭐지? 맞아요, 어떨까? 그리고 왁기 작가는 이제 거기 또 나오나? 다른 배우 또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왁기 작가 그때까지 살아 있나요? 게시판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노량 때는 저 일본 돌아가고 없어요. 아 그래서 그게 또 궁금해지긴 해요. 뭐 김윤석 배우는 전에 무슨 영화죠? 남한산성. 뭐 사극에 또 워낙 잘 어울릴 수 있는 배우고. 톤도 어울리고. 최민식과 박해일의 중간점정 된다고 맞아요. 봐야 되나? 그런 약간 그래서 느낌도 또 들어요. 그런 게 또 궁금해지고 네. 그런 게 배우 있어요. 보러 가는 게 더 클 것 같긴 하네. 노량 때. 그런 거 보면 여러모로 이 트릴로지는 영리한 기획이래요. 영리한 기획이고. 똑똑한 사람이. 참 안타까운 건 그러면 이게 지금 근데 외계인은 1부를 이렇게 안 보면 2부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다 걱정입니다. 지금. 어떡해요. 진짜 개봉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지금 벌써부터 OTT로 그냥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바로 넷플로 갈 수도 있겠네. 그런 얘기도 있고 참.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든다는 작업이. 그리고 저는 이것도 오래 걸린 영화지만 그것도 오래 걸린 영화. 최동훈 감독이 보통 그쵸. 3년에 한 번 찍는데 그쵸. 그게 암살 이후 아니야? 7년? 암살 이후 7년 8년인데 그러니까 오래 고민하고 막 시나리오만 뭐 2년 반 동안 썼는데 그런다고 해서 또 좋은 작품이 나오지는 않는. 그리고 감독들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믿어야 되지만 또 사람들의 이번에 김한민 감독 그 리뷰들 보면 지적된 걸 고칠 줄 아는 감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창작자로서 자기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도 남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산 용의 출연은 저희 평점은 한 3.7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최경사의 캐릭터로 볼 때는 결국 낮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꽤 높게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안군이 봤으면 어땠을지 또 궁금하네요. 다음에 이거 좀 너무 궁금하네요. 보고 오라고 그래요. 꼭 나올 때. 아우 자꾸 아픈데 쪼지 마세요. 안성기 안군, 아니 맥스가 안군 되게 좋아해. 애증의 관계죠 지금. 남이 없는 동안에 안군이 나를 많이 쐈어. 자, 모쪼록 안군은 쾌차하고 후유증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또 했는데 하자마자 또 뭐 지금 풀 시간은 많겠네. 그러면 회사도 안 가니까. 하여튼 이게 뭐 별수가 없더라고요. 코로나는 그냥 쉬는 거 외에는 약을 먹은 건 뭐 그냥 대증요법인 거지 뭐 그게 그 자체가 뭐 병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 잘 쉬고 저희 멤버들은 안군까지 돌아와서 다음번에는 같이 완전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주행해주신 최경사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 또 찾아뵐게요. 저희 방송 듣고 댓글 하트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의 라미, 노시스 그리고 진행하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만남까지 안녕히 계십시오.